플라톤의 가장 뛰어난 제자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 중 한 명인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던 인물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는 서양 철학사, 나아가 지성사 전체에서 가장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거인으로 그의 사상은 오늘날까지도 거의 모든 학문 분야에 깊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지성이 만개하던 시절, 한 인물이 두 개의 상징적인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한쪽에는 순수한 이성과 관념의 세계를 탐구했던 스승 플라톤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광대한 영토를 정복하며 동서양 문명을 융합시킨 제자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습니다. 이 극적인 교차점에 서 있던 인물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는 플라톤이 설립한 아카데미아에서 20년간 배우며 관념론의 정수를 흡수했지만 결코 스승의 그림자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현실 세계에 깊이 발을 딛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직접 관찰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하며 이해하려는 경험론적 탐구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스승의 철학을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미래의 제왕에게 실천적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만의 독창적인 학문 체계를 구축하는 장대한 여정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프리즘을 통과하며 플라톤의 이상주의는 현실, 세계를 분석하는 구체적인 학문으로 변모했습니다. 또한 알렉산더의 정복 활동은 헬레니즘이라는 새로운 문화적 지평을 여는 데 철학적 자양분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플라톤의 제자, 알렉산더의 스승이라는 수식어는 단순히 그의 이력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는 관념과 현실, 이론과 실천, 철학과 정치가 한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떻게 만나고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역사를 창조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압축적인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원전 367년 17살의 청년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시 그리스 세계의 지적 중심지였던 아테네로 향합니다. 그의 목적지는 단 하나,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미아였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플라톤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약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스승의 가장 총애하는 제자이자 신뢰받는 동료 연구자로 성장했습니다. 아카데미아의 지적 분위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철학적 토대를 다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플라톤이 제시하는 이데아의 세계, 즉 우리가 감각하는 현실, 세계 너머에 존재하는 영원불변한 진리의 세계에 대한 탐구는 청년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성을 깊이 자극했습니다. 그는 변증법적 대화를 통해 사물의 본질에 접근하는 스승의 방법론을 연마하며 철학적 사유의 엄밀함을 배웠습니다. 플라톤의 가르침은 그에게 세상을 이해하는 거대한 틀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의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플라톤은 소중한 친구이지만 진리는 더 소중하다고 말하며 스승의 핵심 사상인 이데아론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라톤에게 있어 우리가 보는 개별적인 말들은 말의 이데아라는 보편적이고 완전한 형상의 불완전한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이데아의 세계만이 참된 실제이며 현실의 사물들은 그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에서 우리가 만나는 구체적인 이 말, 저 말을 떠나서 말 자체라는 이데아가 과연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 회의했습니다. 그는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엄격하게 분리하는 플라톤의 이원론이 현실을 설명하는 데 불필요하게 복잡하고 불완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데아가 현실 세계의 원인이라면 어떻게 시간을 초월한 이데아가 시간 속의 사물들을 움직이고 변화하게 할 수 있는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비판은 단순한 반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철학의 방향을 하늘의 관념 세계에서 땅의 현실 세계로 전환하려는 거대한 시도의 서막이었습니다. 스승의 품을 떠날 때 그는 단순히 지식을 가지고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잉태한 채 떠났던 것입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대한 비판 위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형이상학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 체계의 핵심에는 형상과 진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에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개별적 실체는
이 두 가지 요소의 결합체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대리석 조각상을 생각해 봅시다. 플라톤이라면 이 조각상은 아름다움의 이데아나 인간의 이데아를 불완전하게 모방한 것이라고 설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은 다릅니다. 그에게 조각상은 대리석이라는 진료와 조각상의 모양이라는 형상이 분리될 수 없이 결합된 하나의 실체입니다. 진료는 가능태로서 어떠한 형상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재료이며, 형상은 현실태로서 그 진료에 특정한 정체성과 기능을 부여하는 원리입니다. 씨앗이라는 진료가 나무라는 형상이 될 가능성을 품고 있듯이 모든 존재는 가능태에서 현실태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처럼 그는 현실의 모든 사물이 진료와 형상의 결합이라는 틀로 세상을 설명했습니다. 더 나아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사물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원인을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는 진료인입니다. 이는 그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예를 들어 조각상의 진료인은 대리석입니다. 둘째는 형상인입니다. 이는 그것의 본질이나 형태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조각상의 디자인이나 구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는 작용인입니다. 이는 무엇이 그것을 만들었거나 변화시켰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조각상을 만든 조각가가 바로 작용인입니다. 넷째는 목적인입니다. 이는 그것이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조각상은 신전에 봉헌되거나 사람들에게 감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 존재합니다. 특히 이 목적인, 즉 텔로스는 그의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도토리의 목적이 참나무가 되는 것이듯 세상의 모든 존재는 자신에게 내재된 고유한 목적을 실현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 목적론적 세계관은 이후 서양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세상을 단순히 기계적인 인과관계의 집합이 아니라 의미와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유기적 전체로 파악하는 관점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원전 343년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로부터 그의 아들 13살의 소년 알렉산더의 교육을 맡아달라는 초빙을 받습니다. 이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로 위대한 철학자의 지혜가 미래의 정복자를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약 3년간 알렉산더에게 수사학, 정치학, 윤리학, 문학, 그리고 자연과학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호메로스의 서사시를 통해 영웅이 갖추어야 할 덕목과 용기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동식물 표본을 통해 자연 세계의 질서와 경이로움을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의 교육은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이 교육의 핵심에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훌륭한 삶과 좋은 통치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에우다이모니아의 실현입니다. 이는 인간으로서의 잠재력을 최고로 실현하는 좋은 삶 또는 행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이성적 원리에 따라 감정과 욕망을 조절하는 덕을 통해 달성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통치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은 프로네시스, 즉 실천적 지혜입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원리를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올바르게 적용하여 최선의 판단과 행동을 이끌어내는 능력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에게 제국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무엇이 옳고 정의로운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 실천적 지혜를 길러주고자 했을 것입니다. 비록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상적인 국가 형태로 여겼던 폴리스, 즉 도시국가를 제자인 알렉산더가 거대한 제국으로 대체해버린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하지만 정복지의 문화를 존중하고 동서양의 융합을 꾀했던 알렉산더의 정책 속에는 모든 인간이 이성을 공유한다는 스승의 보편주의적 가르침의 흔적이 분명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의 교육을 마친 뒤 아테네로 돌아온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335년경 자신만의 학교인 리케이온을 설립합니다. 플라톤의 아카데미아가 형이상학적이고 수학적인 논의에 집중했다면 리케이온은 자연 세계에 대한 경험적 탐구와 체계적인
자료 수집을 중시하는 연구 공동체에 가까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그의 학생들은 리케이온의 교정을 거닐며 토론하고 강의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의 학파는 소요학파라는 독특한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류 지성 사상 유례가 없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바로 인간의 모든 지식 분야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립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리케이온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학문의 지도를 그렸습니다. 그는 논리학, 형이상학, 자연학, 윤리학, 정치학, 수사학, 시학 등 오늘날 우리가 아는 학문의 분과들을 최초로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학문이 다루어야 할 연구 대상과 따라야 할 방법론을 정립했습니다. 특히 그의 논리학 저술들을 모은 오르가노는 3단 논법을 중심으로 한 형식 논리의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이 책은 이후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양의 모든 학문적 사유의 도구이자 기본 문법으로 기능했습니다. 또한 그는 수많은 동식물을 직접 관찰하고 해부하며 비교 분석하여 생물학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여러 도시국가의 헌법을 158개나 수집하고 비교하여 정치학을 관념의 학문이 아닌 경험의 학문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한 명의 천재 철학자를 넘어 인류의 지식을 거대한 도서관처럼 정리하고 분류한 최초의 시스템 엔지니어였습니다. 그의 작업이 없었다면 서양의 학문 체계는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고 사유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틀을 제공한 위대한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로서 관념의 세계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실 세계에 대한 치열하고 끊임없는 탐구를 통해 스승을 넘어서는 독자적인 철학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그는 알렉산더라는 걸출한 제자를 통해 자신의 정치 철학적 이상을 현실에 투영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리케이온을 통해 인류의 지식을 집대성하고 체계화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히 고대의 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의 내재적 목적을 탐구하는 그의 목적론적 사고는 현대 생물학과 생태학에 여전히 깊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덕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의 윤리학과 정치학은 개인주의가 만연한 현대 사회의 중요한 성찰의 계기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세계를 이해하려는 그의 정신은 모든 과학적 탐구의 근간을 이룹니다. 중세 스콜라 철학이 그를 단순히 철학자라는 고유 명사로 불렀던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는 특정 시대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인류 전체의 스승으로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의 삶과 사상은 이상과 현실, 이론과 실천이 어떻게 한 인간 안에서 위대하게 결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원한 증거입니다.